휴일 앞두고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1,000만 관객 돌파가 유력한 범죄도시 포 덕에 지난달 우리 영화 매출액이 비수기로 꼽히는 4월 수치로는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개봉 첫 주말 이 영화의 극장 상영 점유율이 역대 최고인 82%까지 올랐다며 영진위가 특정 영화 쏠림 현상을 지적했는데요. 잠시 뒤 칸 영화제 개막 소식과 함께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부가 어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과 대검 참모진을 전면 물갈이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고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관련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했고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정례 인사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 씨의 형기 만료일은 오는 7월 20일이지만 이번 가석방으로 2달가량 먼저 풀려났습니다. 국세청이 고가의 미술품 거래로 재산을 숨기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타인 명의의 고가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한 체납자 641명에 대한 강제 징수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원격 수업 전면 확대와 1학기 유급 이적용 특례 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인 내일도 전국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 해상에 풍랑특보와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지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우려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네이버가 정부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분 매각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틀 연속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후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불리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서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가 조치 보고서에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를 충분히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배경에 대해 우리 기업이 어떠한 압박을 느껴 지분을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적 조치나 의사에 반하는 부당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외교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해왔지만 우리 측은 이를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과방위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네이버 라인 야후 사태 논란에 대한 관계부처 현안 질의를 위해 모레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 대응이 미진하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 대응에 문제 지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뒤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 라인플러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설명회를 엽니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 논란으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호소한 가운데 경영진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하영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제 곧 설명회가 열릴 텐데요. 경영진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까? 네, 우선 직원들에게 현재 지분 매각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네이버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일본 소프트뱅크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 라인 계열 직원들도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는 만큼 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 등 경영진이 직접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분 매각이 언급되면서 직원들 사이에선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런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경영진이 고용 안정화 방안 등 어떤 계획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설명회는 라인플러스 등 라인야후의 한국법인 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예, 직원들도 경영진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까? 네, 지난 10일 네이버 노조는 라인 계열 직원 300여 명과 온라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과 입장을 경영진에게 전달할 예정인데요. 네이버 노조 측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비스가 진출하는 걸로 바라봐야지 우리 서비스 뺏기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렇게 된 것이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분 매각을 한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분 매각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네이버 노조는 어제 첫 입장문을 내고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분 일부라도 넘어가면 국내 라인 계열 직원 2,500여 명이 일본 소프트뱅크 자회사로 소속돼 고용 불안이 커진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라인 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이 애써온 노력과 기술 역시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보안 강화 대책으로 행정 지도에 나서면서 네이버 지분 축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한일 양국 경제인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56년째로 해마다 정례적으로 열리지만 이번에는 라인야후 사태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관련 논의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틀 일정으로 한일 경제인 회의가 이어지는데 지금까지 어떤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한일 경제인 회의는 한일 양국 간 라인야후의 지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만큼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등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어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등 일본 고위 관료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 국회, 민간 등 모든 차원에서 양국 협력을 더 폭넓고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라인야후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인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라인야후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는 축사에서 뼈있는 언급을 했는데요. 윤 대사는 한일 정부가 기업들의 상호 투자를 적극 환영하며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 투자자 보호는 한일 정부가 공유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의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 지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의 행정 지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네, 마스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행정 지도는 정보 누출 등 보안상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 지도의 내용은 안전조치 강화, 자본 지배 관계에 대한 재검토, 그룹 전체 차원의 보안 관리의 본질적 재검토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권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마스모토 총리상은 라인 야후가 어떠한 재검토 방안을 취할 것인지 추후 보고에서 확실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도쿄신문은 라인 야후와 관련해 한국 언론이 일체히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고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를 일본이 강탈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진보 성향인 마이니치 신문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라인을 빼앗으려는 일본에 경고하라고 윤 정부에 촉구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도 조국 대표가 대일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며 라인 야후와 관련해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전국 의과대학들은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느라 고심하고 있습니다.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 자체가 막히는 등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전국 의과대학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피하려고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1학기에만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과목은 2학기 안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또 일부 의대는 기존 학기 단위로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학년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은 거죠. 결정이나 그런 걸 대학에서 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학사 행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고 비상적인 사태들을 상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선 내년 2월까지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학기 일정이 9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수업이 정상화돼야 8월 말까지 한 학기분에 해당하는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혜성 조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정부가 각 의대에 긴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당장 의대본과 4학년이 집단 유급할 경우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공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다 이렇게 밀려 거라서 내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없을 거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전공의도 없을 거고. 위기감을 지금 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탓에 신규 의사 배출 차질이 우려되는 역설적인 상황. 정부도 국가시험 일정의 조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참여가 끝내 없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습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의대 3,000명 증원을 제안했던 한 병원 단체 관계자의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과 소속 병원, 직책이 공개됐고 의사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영진 협의회장은 집단 테러가 너무하다고 비판했고 복지부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료계는 군사작전하듯이 수련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며 몰지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의사회는 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 학회 대표와의 긴급회의 결과를 반영한 입장문을 통해서 군사작전하듯이 수련 체계를 개편하는 건 전공의를 무시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비전문가들이 모여 개편을 논의하고 발표하는 건 현재 의료 시스템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된 이튿날 검찰총장은 인사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불편한 기색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갑작스러운 인사 시점을 두고 왜 하필 지금이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된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 협의 과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여는가 싶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7초가량 침묵했습니다.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사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만 찾을 우려를 일축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열하루 만에 진행된 이번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사건 지휘부는 대부분 교체됐습니다. 또 이 총장이 1박 2일 지역 출장을 떠난 사이 고위급 인사가 단행된 데다 총장 임기가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검 참모진을 대부분 교체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법무부는 총장과 여러 차례 만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검찰 안팎에서 인사 시점을 두고 갑작스럽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총장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면서 용산과의 갈등설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게 됐지만 조만간 단행될 후속 인사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 인사라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가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나희인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야권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 수사하라는 검찰총장 지시가 나오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한 건 사건을 덮겠다는 노골적인 의지 표명이란 주장입니다. 검찰을 더 세게 틀어지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입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친정을 개인 법무법인으로 삼았다며 결국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또 한 번 검찰을 악마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지휘부 몇 명이 바뀐다고 김 여사 수사가 무마되겠느냐며 일단 결과를 지켜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거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알아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질 텐데 무마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마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했던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력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도 방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 수사하신 분들로 뉴스에 나오던데요. 여당의 엄호에도 이번 검찰 인사 논란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야권의 김 여사 특검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공세이자 망신주기 특검은 받을 수 없다는 여당과의 대치도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등 각종 현안에 당이 의견을 주면 경청하겠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여당은 최상병 특검법 이탈표 단속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전국의 핵폭탄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패배 한 달여 만에 출범한 여당 새 지도부와 한남동 공관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 산적한 국정 현안을 풀기 위한 여당의 역할을 부각하며 적극적 당정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같은 경우에 그 민심을 우리가 좀 잘 받들자. 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장을 좀 서주십사. 대통령실도 당의 의견을 최대한 다 수용하고 존중해서. 한 참석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각종 정치 현안에 당이 중심이 돼 목소리를 전달하면 경청하겠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을 전했습니다. 특정 특검을 콕 집진 않았다면서도 특검은 물론 이 거부권 행사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에도 여당 의견을 많이 달란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기로 21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여당은 재의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에서 28일 사이 소속 의원 해외 출장 일정을 확인하는 등 특검법 재표결 출석수 파악에 돌입한 겁니다. 50여 명에 달하는 낙천자 표심 단속과 함께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는 소신 투표를 최소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받겠다. 그게 더 정정당당한 그런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천막농성 등 장애 여론전을 병행하며 특검 수용 압박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정협조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전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입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이라 주장하며 탄핵 언급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소야대가 심화하는 22대 국회에서의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전방위적 파상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한 권한 행사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위헌적 권한 행사가 되는 겁니다. 원내 지도부 간 만남을 시작한 여야는 연일 소통을 강조하지만 특검 정국을 바라보는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21대 국회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2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짧은 입장만 남겼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다소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옵니다. 22시간 동안 이어진 경찰의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최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1.1획 거짓됨 없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질문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조사 전에는 수중수색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방금 연원에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경찰은 임 사단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또 다른 인물을 소환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 지휘부 최고위급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가석방 특혜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오전 10시쯤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현재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치소 앞은 다른 재소자 가족들과 취재진, 안전관리에 나선 경찰들로 붐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논란이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8일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튿날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 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형기 만료일은 오는 7월 20일이지만 이번 가석방으로 2개월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습니다. 최 씨의 가석방을 놓고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주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 법무부는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주고 거액을 북한에 송금하는 데 가담했다며 범행이 중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전관 변호사까지 동원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법률 대리인은 검찰이 접견 시점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되기 전인 재작년 11월이라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지만 확인 결과 지난해 6월 2차례 더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시민단체가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매체는 김 부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당시 장 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까지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제기한 매체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오늘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법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임기 중에 관련 법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49일 만에 민생토론회 현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이런 노동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이제 됐다고 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가 있는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에서 추가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공범 1명도 태국 주변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 관광객 살인 사건의 용의자 1명이 캄보디아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7살 A씨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파견한 경찰 주재관들과 추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이 프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현지 경찰과 함께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붙잡힌 캄보디아와 살인사건이 발생한 태국 측 경찰과 국내 송환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압송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그제 저녁 또 다른 공범 20대 B씨는 몰래 국내로 들어와 전북 정읍에 있는 주거지에서 머물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과 4일 사이 태국 파타야에서 34살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체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공범 1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태국 한국인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중 국내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으로 입국한 B씨는 그제 저녁 전북 정읍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대생 A씨는 최근 이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이어왔습니다. A씨는 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별 통보받고 범행 계획한 게 맞습니까? 처음부터 살인 의도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한 겁니까? 범행 은폐하려고 한 거 맞나요? 지난 프로파일러 면담 때 어떤 얘기 하셨는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실종 경보 문자를 보고 차를 몰고 나가서 치매 어르신을 찾은 시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산을 짚고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는 한 어르신. 걷다가 이렇게 돌연 멈춰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트럭에서 내린 시민이 노인에게 다가가더니 부축해서 차에 태웁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지구대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실종 36시간 만에 가족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A씨가 하루 전에 실종됐다는 가족들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서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된 50대 조성복 씨가 목격 장소 근처로 실종자를 찾아 나섰고 A씨를 발견한 겁니다. 조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치매를 앓아 남일 같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실종자 발견에 공을 세운 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이 확보한 사고 영상에는 SUV가 반대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경찰서로 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이를 알게 된 김 씨가 경찰서를 찾아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당시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황재복 SPC의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황 대표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76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라더견 씨가 구속된 지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라 씨와 라 씨 최측근인 변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재판에 출석하며 만난 기자들이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묻자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 한국인이 세운 카지노가 있습니다. 카지노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원격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오늘 국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로부터 카지노를 매입한 사람이 바로 라임 사태 주범이자 지금도 도주 중인 김영웅 메트로폴리탄 회장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 세부에 있는 카지노 리조트입니다. 2007년 한국인이 세웠는데 투자자를 상대로 회원권 분양 사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범죄도 있었습니다. 카지노 도박 현장을 국내와 실시간 연결했습니다. 사진 속 이어폰을 낀 사람이 필리핀 현지 대리인. 도박 참가자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보며 지정된 대리인을 통해 돈을 걸었습니다. 원격 도박장, 이른바 아바타 카지노라 불렸는데 수년간 불법 수익금만 500억 원에 이릅니다.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통해서 도박을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현지에서 이제 대리인을 내세워서 아바타에게 지시를 해서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게. 당시 카지노를 운영한 대표는 60살 김모 씨, 이후 김 씨 등 관계자들은 카지노를 매각한 뒤 귀국했는데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법 도박 공간 개설 혐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항역을 만든 만큼 죄질이 무겁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격 도박장을 개설한 필리핀 카지노는 지난 2019년 추산 피해액이 무려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는 라임 사태와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당시 300억 원을 주고 김 씨로부터 카지노를 매입한 사람이 라임 사태 주범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라임 사태 때 수천억을 빼돌린 뒤 제일 먼저 도주한 인물로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입니다. 필리핀 카지노를 도피처로 활용하는데 최근 또다시 도주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라 리조트에 대한 그 카지노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이제 막대한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김영웅 입장에서는 매각하고 매각대금 받아서 도주하려고 하는 거죠. 카지노 매각 대금을 받은 김 씨 등은 경기 지역 아파트 개발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주장도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결국 사기 사건 몸통은 5년 넘도록 소재조차 찾지 못한 가운데 라임 횡령액과 해외 카지노를 둘러싼 의혹 역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지상전 끝에 하마스를 몰아냈다고 주장했던 가자지구 북부에 다시 병력을 투입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북쪽 자발리아 난민촌을 공격하면서 난민촌 중심부에 포탄이 떨어졌으며 밤사이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라파에서는 폭격이 더 거세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전차가 남북을 잇는 주요 도로를 차단했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고 미국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 침공 전쟁 이후 이번이 4번째로 미 의회에서 지난달 61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승인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지만은 올해는 황금 연휴와 주말마다 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인 내일도 전국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해 5월은 계절이 무색할 정도로 궂은 날씨가 잦습니다. 어린이날 연휴부터 시작된 요란한 봄호우가 지난 주말에 이어 부처님 오신 날 휴일에도 또 한 차례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부처님 오신 날 아침 중서부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과 함께 최고 100mm 안팎의 봄호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륙은 5에서 40mm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오후부터 벼락을 동반한 강한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야외 행사나 시설물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도 우려됩니다. 또 동해안에는 높은 파도로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간판 등 실외 설치물, 비닐하우스, 축사, 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 철저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나무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도 예상이 되니 부처님 오신 날 찾아온 요란한 비는 밤사이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지만 이후 목요일 아침 출근길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새로운 한국어 태풍 이름으로 고사리와 호두, 잠자리가 선정됐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이 제출해 사용하던 태풍 이름 가운데 메기와 노루를 각각 고사리와 호두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심각한 피해를 끼쳤을 때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태풍 이름 교체는 해당 이름을 쓴 태풍에 큰 피해를 본 필리핀이 요청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4가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범죄도시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극장가의 활기를 찾아온 건 반갑지만 독과점 등 우려도 상존합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정미라 영화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 982만 4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1,000만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 굉장히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그러면 19일 정도 만에 1,000만 관객이 돌파한다는 얘기인데 그 서울의 본가, 그 파묘 같은 작품들은 33일 만에 돌파를 했거든요. 속도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범죄도시 2, 3, 4가 다 1,000만 관객을 달성한다면 이것은 뭐 대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우리가 마동석표 액션을 다 압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통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배우들의 해석을 좀 들어볼까요?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역시 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마속도의 모습에서 기존보다 조금 더 노련한 모습과 조금 더 딥한 스토리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거기에다가 관객분들이 충분히 오락성을 가지기 위해서 유머도 좀 잘 배치를 하고 범죄도시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일단 아주 강력한 플롯의 통쾌함이 있잖아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같이 범죄자를 소탕하는 그런 기분, 통쾌함을 느끼시는데 이 시리즈에 백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범죄도시 2랑 3는 1,000만이 넘었고요. 1, 2, 3, 4 현재까지 다 4개를 합하면 이미 또 4,000만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한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마석도 형사가 현실에는 없는 형사지만 우리가 굉장히 꿈에 그리는 어떤 형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 뭐 악을 가만두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유머 감각과 해학적인 면을 장착을 하면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뭐 복잡한 서사라기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 세상의 악을 다 퇴치해버리겠다. 그리고 한 방으로 주먹 한 방으로 이 악당들이 쓰러지는 걸 보면 굉장한 쾌감과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죠. 그 마동석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반전 매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굉장히 마초적이고 무섭게 생겼는데 또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돌봄의 미학을 스스로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한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좋아해주고 계시죠. 예, 배우들도 얘기를 했어요. 오락성도 있고 권선징악이라는 메시지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흥행과는 별개로 일부에서는 작품성 논란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화는 뭐 오락적인 어떤 목적에 충실한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성룡이 등장했던 홍콩 영화나 아니면 007 시리즈나 이런 그 작품들에서 어떤 뭐 굉장한 어떤 뭐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보다는 그 시기에 보면서 통쾌함을 느낄 수 있는 오락적인 어떤 쾌감 이런 것들을 주는데 굉장히 충실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작품이 익숙함에서 또 오는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살짝 4편까지 오면서 조금 진부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심파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5에서 8편까지는 어떤 글로벌로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해요. 그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동석 씨가 또 영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영어 뭐 굉장히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범죄도시가 또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되는데 그때도 이제 마동석 씨가 직접 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영어 연기를 하죠. 예. 이미 세계적으로 통하는 스타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외국 그 여성 팬들도 마동석 씨가 등장하는 영화는 무조건 본다고 하는 팬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마동석 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게 성적으로 나타나는데, 마동석 배우 개인으로 1000만 관객 달성 영화가 무려 6개입니다. 이건 달성이 사실상 확정된 건가요? 확정이 됐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지금 극장가 가면 많은 분들이 범죄도시 4 말고 볼 게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게 한국 영화 산업의 어떤 명과 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관객 수치는 그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한 상태이거든요. 예. 근데 이 독과점 문제는 훨씬 더 심화가 된 것이 큰 문제이죠. 네, 독과점도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은 4월이 비수기잖아요. 그런데 범죄도시 4가 흥행을 하면서 우리 영화 매출액이 역대 4월로는 또 최대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런 순기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뭐 성수기에 이렇게 영화들을 배치를 하고 비수기에는 조금 독립예술 영화를 배치한다 뭐 이런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런 공식들이 다 깨지고 있는 것이 코로나 이후의 뉴 노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봄도 그렇고 비수기에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한 작품들이 1000만까지 달성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공식이 깨지면서 새로운 틀이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또 이렇게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영화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이 몇 개의 영화들이 돌파해냄으로써 희망을 가지겠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볼 영화가 별로 없어서 봤다. 이 점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관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문화라는 거는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작은 예. 영화도 있고 중소규모 영화도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이미 다 사라져가는 건 굉장히 뼈아픈 일이죠. 거기에다가 그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공적 자금으로 지원을 하던 독립예술 영화의 지원책이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점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물고 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영진위에서 극장 상영 점유율이 역대 1일 최대 82%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는 높지 않나요? 다른 나라 사례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관객들이 굉장히 유행에 민감하고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어떤 그 어두운 모습을 또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범죄도시 4가 잘 되는 건 굉장히 좋지만 또 그만큼 작은 영화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많이 꺾이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영화계에서는 최대 상영 횟수를 제한하는 상영 상한제, 또
최소 상영 횟수를 보장하는 상영 하한제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이것을 멀티플렉스 체제로 지금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는데 이 멀티플렉스는 대부분 이제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기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 스크린 독과점을 한다고 해서 기업에다가 계속 어떤 컴플레인을 해도 잘 개선이 되질 않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떤 제도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로 정책적인 문제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영화인들이 목소리를 드높이는데 이 코로나로 그런 어떤 독과점 체제를 그 종식시킬 어떤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시 또 후퇴를 하게 되고 또 지금의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내일 또 휴일이고 또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또 영화관을 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범죄도시 4는 이미 많은 분들이 봤으니까 또 다른 영화를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작은 영화를 이번 기회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 한국 다큐멘터리 땅에 쓰는 시라고 그 조경사를 다루는 작품인데 굉장히 풍경이 아름다운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애니메이션으로 그 아카데미에도 후보에 올랐던 로봇 드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80년대를 배경으로 개가 그 로봇을 친구로 맞이하면서 이 외로움을 달래는 이런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의 그 독립 호러 영화인데요. 아트 호러라고, 그러니까 그 호러 영화가 굉장히 B급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개념들을 많이 불식을 시켰던 굉장히 예술성이 높은 호러 영화들이 있거든요. 예. 악마와의 토크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좀 극장에서 많이 상영을 하지 않지만 좀 찾아서 보시면 굉장히 어떤 만족도가 높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 멀티플렉스에서도 많이 상영을 하고요.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개봉을 해서 5월달에 그 가족의 달에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자, 이제 주제를 넘어가 볼까요? 이제 세계적인 영화 축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 곧 개막을 합니다. 올해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한국 영화가 경쟁 부분에 들어가지 못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많이 위축이 되고 투자가 많이 못 되고 그다음에 어떤 기금으로 지원을 하던 독립예술영화 지원책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러면서 사실 질 좋은 한국 영화들이 많이 등장하지 못했던 몇 년간의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은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그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OTT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서 영화 산업에 있던 많은 인프라나 인력들이 많이 그 드라마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파이가 제한적인데 많은 그 드라마 시장이 열리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조금은 위축된 면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뭐 홍상수 이런 어떤 대가들의 감독의 뒤를 이을 신진 어떤 예술영화 감독들이 사실은 세대 교체가 잘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의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연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는 영화관에서 개봉을 해야 한다. 아니다. 새로운 시대는 OTT로도 가도 된다. 이 아직 갈등이 영화계에서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갈등이 칸느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OTT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다음 베니스 영화제 같은 경우는 OTT 영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새로운 어떤 세대의 그 칸느보다는 뭐 베니스 내지는 그 할리우드 영화가 중심이 되었던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나 이런 OTT에도 많이 그 문을 열어주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변신의 모습이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죠. 네. 근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도하는 매년 칸에서 열리는 한국 영화의 밤도 올해는 개최되지 않는다면서요? 네, 사실 영화계에 지금 투자도 많이 되고 있지 않고 공적 자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올해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인의 밤을 개최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것이 이제 단순한 파티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세계적인 어떤 영화인들과 만나는 네트워크의 장이거든요. 이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 조금은 이전과 같지 않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공적 지원금이 없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영화계가 지금 굉장히 그 양극화가 어느 분야보다 심각한 분야이죠. 스타들과 일부 감독들은 굉장한 많은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사실은 오랫동안 영화계에서 헌신했던 스태프들이나 작가나 이런 직업군들은 열악한 상황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그 영화인들의 어떤 헌신으로 이렇게 한국 영화가 이만큼 성장한 만큼 조금은 이렇게 그동안 많은 기회를 누렸던 이들이 한국 공적 자금을 좀 대신해서 이런
좀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칸 영화제 한국 작품은 아쉽게도 올해 경쟁 부문에는 오르지 못했지만은 비경쟁 부문에 두 편이 있습니다. 베테랑 2, 영화청년 동호. 어떤 작품인지요? 베테랑 2는 베테랑 1이 9년 전에 개봉을 했었고 굉장한 천만 관객을 모았던 굉장한 히트작이죠. 예. 황정민 배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요. 여기에 신예인 그 정혜인 배우가 같이 짝을 이루는 어떤 경찰로 등장하면서 베테랑 2 그 류승환 감독이 굉장히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인데 이 작품은 전작이 갖고 있던 어떤 유머적인 감각보다는 조금 어두운 예. 연쇄 살인마를 잡는 경찰들의 활약을 다룬다고 해요. 근데 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은 전 세계의 그 장르 영화들 호러, 스릴러, 뭐 갱스터 이런 영화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섹션이고요. 그다음에 클래식 부문에 상영하고 있는 영화청년 동호는 그 전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인 김동원 위원장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김양이라는 그 프랑스에서 활약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 작품을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영화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 영화를 선보이는 라시네프에도 우리 영화가 초청됐더라고요. 어떤 작품입니까? 예,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요. 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에 재학 중인 임유리 감독이 연출한 메아리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구체적으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소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그 두 젊은 여성들이 그 금지된 숲에서 만나서 벌어지는 굉장히 신비로운 작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작품은 굉장히 포스터만 봐도 굉장히 한국적인 색채와 그다음에 신묘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예, 이런 경로를 통해서 신진 감독들이 많이 좀 발굴됐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2013년도에 그 단편 영화제, 그러니까 학생 부문이 아니고 전체 단편 영화에서 그 깐의 단편 영화 부문에서 수상을 문병관 감독이 최초로 했었거든요. 네. 이것은 기생충보다 먼저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었습니다. CF라는 작품이었고,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박찬호, 봉준호를 만날 수 있겠다는 굉장히 그 깊은 설렘을 갖고 있었는데요. 영화 자체도 굉장히 훌륭했고요. 근데 그 감독이 아직 데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만큼 젊은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 이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칸 영화제가 벌써 77회째를 맞았더라고요.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관심을 대중들한테 못 받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미 그랑프리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빌보드 1위를 하는 것이 별다른 뉴스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 깐느 2000년도에 춘향전으로 처음 경쟁 부문에 올랐을 때 굉장한 화제였거든요. 그 이후에 한 20년 동안 깐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랑프리를 타는 것이 오랜 수건이었는데 그게 성취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깐느 같은 경우에는 OTT와의 어떤 그 단절을 선언하면서 조금 그 새로운 세대에게 어필하는 이런 모습의 어떤 새로운 전환을 좀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새로운 영화를 발굴한다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유럽에 비해서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문화 강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깐느에서의 어떤 깐느에서의 어떤 픽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다지 커다란 메리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영화제에서도 잡음이 일부 좀 들려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규모가 작은 영화제는 아예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한 30년, 20년,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영화제들이 성장을 했고 특히 지역에서 많은 영화제들이 그 영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기능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 그 어떤 그 문화 다양성을 유지해줄 이런 지역 영화제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영화제가 위축되기도 하고 또 큰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자본 때문에 조금 많이 휘청거리는 현실, 이런 것들이 한국 영화 전반적인 위축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민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낮 동안 날이 무척 따뜻합니다. 햇볕이 강한 곳에서는 덥게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조금 더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자정에는 서울 기온이 16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낮에 비해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만큼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달리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밤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또 서울 낮 기온이 18도, 대구 27도 등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1도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고 특히 비가 일찍 시작되는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도겠습니다. 비의 양은 대체로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거나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는 80mm 안팎, 강원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백서에 책임자 명단을 넣자는 일각의 의견에 총선 패배를 개인 책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해당 발언이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의 외부 행보와 맞물려 그의 조기 복귀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회의에선 서울 지역 출마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5% 내외로 이기고 지는 곳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이른바 서울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특정 지역에 대한 패배주의가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탈피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 책임을 말할 때 주어는 특정인이 아닌 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 등을 특정해 화살을 돌려선 안 된다는 뜻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책임은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 이러면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알 사람은 알 거고 노골적인 낙인은 없을 거란 취지의 답이 나왔습니다.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들은 다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최근 부쩍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연결됐습니다. 낙인 찍지 말자는 백서 기조가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의 전당대회 출마 길을 더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전직 비대위, 당직자에 이어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나면서 전당대회 몸풀기란 해석도 나왔는데 물론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직전 지도부가 곧장 당권 주자로 등판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거냐는 비판은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정치를 몰라서 진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전략이 없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총선 책임론은 희석되고 조기 등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양자 대결로 압축된 상황을 두고 당내에서는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유력 후보인 추미애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분석에 선을 그었지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중진들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추미애 대 우원식 양자 대결이 펼쳐지게 된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앞서 조정식 정성호 후보의 사퇴 배경에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의 설득이 있었다는 소식에 일부 중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심이, 명심이 또 이런 정리를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이 선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에도 역시 명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에 국회의장 경선에까지 불똥이 튄 모양새인데 당사자인 추미애 당선인은 당심이 곧 명심, 명심은 곧 민심이라며 인위적인 교통정리는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강요가 있거나 또는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고요. 우리들 사이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당적 국회의장 경선에 당 지도부가 관여하면 당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일부 후보 사퇴에는 자괴감마저 들었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을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저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범친명으로 분류되는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 총재 시절에도 의장이나 원내 총무 선거를 멋대로 좌우하진 못했다며 의장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의 명심 교통정리설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의장 중립성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명심 경쟁 과정에서 국회의장 경선 구도가 결정되고 명심 경쟁이 곧 선명성 경쟁으로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휴가를 쓰고 입원 치료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후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내일까지 휴식을 취한 뒤에 모레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간다고 공지했습니다.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이를 계기로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 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실무자로부터 조사 협조 가능성을 묻는 문의가 왔다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달 일본 정부의 실무자로부터 우리 측 실무자에게 이 같은 메일이 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관심이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부처와의 협의, 조율을 통해 답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과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하긴 했지만 인사 관련 질문에 7초가량 침묵하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팀장님.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최 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탑승했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출소자 가족과 취재진, 유튜버 등이 몰린 가운데 경찰은 안전관리를 위해 경력 1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양국은 따로 발표문을 냈습니다. 북핵이나 타이완 문제 같은 핵심 안보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은 일부러 누락시키기도 했는데요. 첫 방중 일정을 마친 조태열 장관은 이런 차이점을 확인한 게 이번 회담의 성과였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첫 방중 일정을 마친 조태열 외교장관. 출국 직전 특파원들과 만나 1박 2일간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과 첫 대면에서 만찬까지 4시간에 걸쳐 한중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급 교류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같은 껄끄러운 사안까지 할 말은 했다는 겁니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중국 측이 따로 낸 발표문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왕이 외교부장이 조 장관에게 요구한 발언을 부각했습니다.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길 바란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외교부 역시 왕 부장의 이런 발언을 발표문에 싣지 않았습니다. 양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조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은 물론 우리의 기대치도 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찬성으로 2017년 한 해에만 대북 제재 결의 4건이 통과됐지만 이젠 의장 성명 하나도 채택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서로의 차이를 확인한 게 이번 회담의 성과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공통 분모를 찾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최근 가공식품과 외식업계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업계를 향해서 물가 안정 기조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 물가의 경우 인건비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과 외식업계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5개 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 불안전 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을 30에서 65%로 결정했습니다. 은행별 기본 배상 비율은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부당 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3개 가운데 설명 의무만 위반하면 20%를 적용하고 3개의 항목 위반은 최대 40%가 적용됩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3월 24일까지 판매된 건은 모든 은행이 설명 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본 배상 비율을 20%로 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고가의 미술 작품은 예술적인 가치에 더해서 물질적인 가치도 큰 관심을 받습니다. 한국 현대미술에서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김환기 작가의 우주는 132억 원이라는 경매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술 작품은 투자로도 각광받는 영역입니다. 흔한 투자 대상인 부동산이나 주식과는 달리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세가 낮은 편이고요. 비과세 항목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문제는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활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억 원대 고가 미술품을 숨긴 체납자들이 세무당국에 또 적발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해외 유명 작가의 그림 수십 점이 미술관에 진열돼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가 지인 명의로 몰래 숨겨왔습니다. 국세청이 미술관을 수색해 10억 원 상당의 그림 수십 점을 압류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도 2억 원 상당의 해외 유명 화가 미술품을 감춰오다 강제 징수됐습니다. 국세청 재산추적팀이 9차례에 걸친 잠복 탐문 끝에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고 압류에 들어갑니다.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개인
다른 금고와 옷장, 싱크대 등에 숨겨놓은 골드바와 귀금속이 다량 발견됩니다. 미니 골드바 100g 한 개 가격은 약 1,200만 원에 달합니다. 화장대 쇼핑백에선 외화와 현금, 명품 시계도 쏟아집니다. 총 5억 원 상당이 압류 징수됐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안 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세무당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수억 원이 강제 징수됐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 지분을 포기하는 대신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체납자는 고발 조치됐고, 도박 사이트 수익금을 형과 형수 명의로 고가주택과 상가를 사들이고 체납 발생 전 형수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한 체납자가 적발됐습니다. 신종 투자 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등 641명이 조사 대상입니다.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유튜버, BJ 등 신종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기획 분석을 실시하였고, 탐문, 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 추적 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금액이 2조 8천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올해 들어서 중견기업 10곳 가운데 3곳꼴로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중견기업 33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가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34%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중견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는 시중은행이 56%로 가장 많았고, 정책금융기관과 회사채 발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가운데 88%는 이자 비용에 대해 부담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가 10,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리더스 인덱스가 339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을 조사했더니 2020년 29,8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점차 줄어서 지난해에는 22,200여 명으로 2020년보다 9,600여 명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3년간 고졸과 여성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규모를 줄였습니다. 주택 청약을 두고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어렵게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희망 고문에 시달린 뒤에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의 맹점 때문인데요. 이 사전 청약 제도는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 2년 정도 앞당겨서 받습니다.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본 청약이 지연되는 문제가 생겨서 지난 2011년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급등해 공황 매수가 늘자 주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다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봉청약 지연 문제는 반복됐고요.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의 본 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용론이 일던 사전 청약 제도가 이제는 사라집니다.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본 청약 지연으로 당첨자가 입는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0여 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기도 군포의 주택 부지 63%에 해당하는 952가구가 2021년 사전 청약을 했지만 모든 이주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지난달로 예정됐던 본 청약이 2027년 이후로 크게 밀렸기 때문입니다. 부지 내 송전선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전 청약을 강행한 탓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에는 그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그 임시시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상황이었는데, 본 청약 일정이 차질을 빚는 곳은 이것뿐 아니라 사전 청약 단지 거의 대부분입니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모두 99개 단지에서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국토부가 진행 상황을 파악한 32곳 가운데 본 청약이 계획대로 완료된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사전 청약 제도는 본 청약보다 1, 2년 앞서 분양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과 함께 주택 수요를 미리 분산시킨다는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과정 등에서 불거지는 문제로 본 청약 시기가 밀리면서 청약자들의 보금자리 마련 계획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계획이 있고 그렇죠.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도 있고 다 계획을 세워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계획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되게 많이 있어요.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향후 신규 사전 청약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사전 청약자 중 본 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금 10% 가운데 5%를 잔금 때 내게 하고 중도금 납부도 2회차 때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전 청약 폐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사전 청약은 그냥 정부에 있어서 모양 내기의 성격이었지.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본 청약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 청약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서울 지역의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빠듯한 임금과 악성 민원이 지목됐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 지역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진행한 결과 20, 30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원인에 대해 빠듯한 임금과 악성 민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34%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교직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7점인데 고등학교와 중학교 교사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유치원 교사는 4.6점에 그쳤습니다.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을 비롯해 교제 살인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중점으로 하는 대책을 모색합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오늘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함께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교제폭력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범죄 신고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요청을 따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었는데요. 출범 200일 동안 접수한 신고 건수가 15만 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걸 좀 당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라 해서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막 한 것 같습니다. 카드 발급 피싱 메시지 해소가 악성 코드가 설치된 것 같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계좌 은행별로 이제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이걸 문자 보내놓을게요. 상담원이 흥분한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침착하게 계좌의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해준 덕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설치된 범정부 보이스피싱 신고 대응기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로 걸려왔던 전화입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10대 악성사기로 규정한 경찰이 센터를 출범한 지 200일이 됐습니다. 출범 이후 센터에서 처리한 피싱 제보 사건만 15만여 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습니다. 이전에는 범죄 신고는 112, 계좌 신고는 1332 등 번호가 달라 복잡했지만 통합신고센터 출범 이후에는 11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는 경찰뿐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도 근무하고 있어서 범죄 신고는 물론 전문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통신 3사와 금융권도 연계돼 있어 소액 결제나 번호 도용 문자 차단, 계좌 지급 정지 등 전화 한 통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기 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신속하게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스팸 문자를 신고하면 피싱 제보가 동시에 이뤄지는 간편 제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음식을 가져가 놓고도 배달받지 못했다고 속여서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 유행 당시 그 수가 늘면서 배달 거지라는 표현까지 생겼는데요. 엄연히 범죄 행위지만 이 양심불량 고객들로 인한 배달 기사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새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아파트로 음식을 가져간 배달기사 A씨. 요청대로 분명히 문 앞 배달을 완료했는데 몇 시간 뒤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음식을 받지 못했다며 주문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음식값을 물고 배달비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건데 2주 뒤 똑같은 고객이 음식을 가져가 놓고는 배달이 지연됐다며 또다시 주문을 취소한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제 6.5층 계단에 좀 숨어 있었고요. 한 4분 좀 넘게 지나서 이제 문이 열리는데 닫히고 조용히 가봤죠. 그랬더니 앞에 놨던 음식은 사라진 상태였고요. 피해를 본 건 A씨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사 B씨도 같은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뒤 음식이 없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식이 없다고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다시 가서 거기 올라가 보니까 음식이 없더라고요. 제 배달을 한 장소가 맞는데 해당 고객의 주문 이력을 확인한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도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고객은 사과를 요구하며 집에 찾아온 기사 A씨를 오히려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은 해당 고객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할 테니 그 수사를 좀 종결을 시켜달라. 그래서 저는 범행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고 이제. 이런 범행이 가능한 데에는 배달 플랫폼의 환불 구조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배달 기사가 배정된 후 주문이 취소되면 통상 플랫폼에서 가게에 음식값을 배상합니다. 이때 기사들은 주문 취소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음식값을 대신 내야 합니다. 갔는데 없으면 그냥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디캠이나 이런 게 있어서 동호수가 정확히 내가 거기에 배달을 갔다는 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측은 두세 달에 한 번씩 속칭 배달 거지로 인한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립니다. 서울 조계사에서는 내일 오전 10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서 신도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이 봉행됩니다. 조계종은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뜻을 드높이기 위해 올해의 헌화자로 장애인과 이주민 신도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불교를 생각하면은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절 앞에서 댄스 파티, 사찰 소개팅 등으로 요즘 불교가 젊은 층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추고 많은 인파가 환호성과 함께 손을 높이 든 채 공연을 즐깁니다. 음악 페스티벌 같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열린 연등놀이입니다. 유진 스님 캐릭터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엄숙하고 고요한 기존 이미지를 깬 불교 행사가 잇따라 열리면서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불교라는 문화가 사실 옛날 문화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젊은 사람들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불교든 어느 종교든 젊은 층이 요즘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젊은 층한테 관심을 끌도록 노력하는 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엔 걸그룹과 함께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토크쇼 등이 불교 박람회에서 열렸는데 지난해보다 관람객은 3배 늘었고 이 가운데 80%는 2030 세대였습니다. 인기 데이팅 프로그램 이름을 패러디한 나는 절로에도 짝찾기에 나선 남녀 20명 모집에 300명이 넘게 몰리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그러면 지금 몇 커플이 탄생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4커플이 탄생했다 하는데 내가 봐서는 2커플 정도는 더 해서 한 6커플 정도는 가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불교가 젊은 층 마음 사로잡기에 나선 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무교 비율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위기감 때문입니다. 출가자와 신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 불교의 핵심 가치를 전달해 관심을 끌겠다는 전략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대중과 거리감을 좁힌 불교가 호기심과 유행을 넘어 MZ세대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남태평양의 뉴칼레도니아, 프랑스어로는 뉴벨칼레도니에서 투표권 확대를 둘러싼 갈등으로 대규모 소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야간 통행 금지령을 내리고 관문인 공항을 폐쇄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3일부터 수도인 누메아를 비롯해 뉴칼레도니아 거리 곳곳을 시위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위대 수십 명이 체포됐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도 상당수 다쳤습니다. 뉴칼레도니아를 통치하는 프랑스는 누메아에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을 막고 무기 휴대와 주류 판매, 공공 집회도 금지했습니다. 또 라톤투타 국제공항을 폐쇄하고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휴교령도 내렸습니다. 프랑스 의회가 유권자 확대를 추진한 것이 이번 소요 사태의 원인입니다. 뉴칼레도니아는 1998년 프랑스와 맺은 누메아 협정에 따라 유권자 명부를 갱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 본토나 다른 곳에서 이주한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 때문에 현재 성인의 20%가 투표권이 없습니다. 전체 인구 28만 명 중 약 40%를 차지하는 원주민 카나크족은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유권자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On espère que notre voix, notre dignité, notre fierté d'être un peuple, le peuple de Kanaki, soit écoutée au niveau de l'Assemblée nationale. 뉴칼레도니아는 리튬 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니켈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태평양 일대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대형 광고판이 쓰러지며 주택가를 덮쳐 최소 14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아직 잔해 아래에 갇힌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고판은 가로 50m, 세로 70m 크기로 뭄바이에서는 최근 강풍과 폭우로 나무가 뽑히고 정전이 일어나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내일 또 비 소식이 있네요. 아, 그러게요.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인데 또 비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내일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아, 우산을 챙긴다면 검은색으로 챙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정상 색깔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일찍부터 비가 내린다면 맞는 말인데 내일은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만 비가 오고 오후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죠? 맞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은색 우산은 자외선 차단율이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럼 비가 내리기 전에는 양산으로, 비가 오면 우산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도 내일 내륙에 예상되는 비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문제는 동해안입니다. 네, 동해안에는 80mm 안팎, 강원 산간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또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집니다. 네, 서울 18도, 대구 27도로 오늘보다 1에서 7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비가 일찍 시작되는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